전라남도의 작은 산골 마을, 푸른 소나무들이 둘러싸인 고요한 안개 속에 수월사라는 작은 절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절에는 미정이라는 26살의 젊은 여승이 살고 있었다. 미정은 어린 시절부터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20살이 되던 해에 출가하여 불문에 입문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따뜻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고 그 눈빛은 모든 이의 아픔을 이해하는 듯한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정은 단순히 불경을 읽고 기도하는 수행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약물 중독자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은 전과자들까지 미정은 누구든지 환영했다. 그녀에게 모든 생명은 소중했고 모든 영혼은 구원받을 가치가 있었다. 수월사 입구에는 항상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미정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눈물을 함께 흘리며 그들이 삶의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자비의 보살이라고 불렀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미정 스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될 줄 몰랐어요.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정은 그 여성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인생은 강물과 같아요.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거칠게 흐르죠. 하지만 결국에는 바다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흐름을 믿으세요. 그녀의 말에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수월사를 떠날 수 있었다. 미정은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라 마을의 치유자였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 절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해가 이미 산 너머로 넘어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시간이었다. 미정은 잠시 기도를 멈추고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허름한 옷차림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눈에는 깊은 상처와 후회가 담겨 있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정은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그의 이름은 도진이었고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지만 미정은 그를 판단하지 않았다. 도진은 자신의 과거 범죄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끼고 있었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님, 저는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제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도진이 물었다. 미정은 차분하게 답했다. 진정한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곳에 와서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에요. 그녀는 도진에게 따뜻한 차와 식사를 대접했다. 그는 미정의 친절함에 눈물을 흘렸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미정은 모든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었다. 도진은 과거의 폭력과 성범죄로 수감되었던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출소 후에도 계속해서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고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미정은 그에게 수월사에서 잠시 머물며 마음의 안정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여기서 몇 주간 머물면서 명상과 노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진은 감사함을 표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미정은 그에게 절 뒤편에 작은 방을 내어주었다. 그곳에서 도진은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낮에는 절의 정원을 가꾸는 일을 도왔다. 처음 며칠 동안 도진은 차분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미정의 가르침을 경청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어두운 망상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밤이 되면 그의 마음속 악마가 깨어났다. 어느 날 밤, 도진은 몰래 마을로 내려가 술을 마셨다. 그는 자신의 의지력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취한 채로 절로 돌아온 그는 미정이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미정의 고요한 아름다움과 순수함은 도진의 어두운 본성을 자극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이성을 잃었다. 도진은 기도하던 미정에게 다가갔고 그녀가 돌아보기도 전에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다.
움직이지 마. 그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정의 눈에는 공포가 서렸지만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녀는 도진이 단순히 공포에 질려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훨씬 더 어둡고 위험했다. 제발, 도진 씨 진정하세요. 우리 이야기를 나눠요. 미정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도진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욕망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밤, 수월사의 고요함은 깨졌다. 미정의 절규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깊은 산속에서 메아리 쳤다. 도진은 자신의 잔인한 행위를 마치고 난 후 절에서 도망쳤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술이 깨면서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미정은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몸은 상처로 가득했고 마음은 깊은 상처로 피를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며칠 동안 틀어박혀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 저에게 힘을 주소서. 이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소서. 그녀는 기도했다. 미정의 스승인 현욱 스님은 그녀의 변화를 느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녀는 단순히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현욱 스님은 그녀를 걱정했지만 미정의 사생활을 존중했다. 몇 주가 지나자 미정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여전히 상담실에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고통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정은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고 이런 증상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미정은 몰래 절을 빠져나와 읍내의 작은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했다. 그녀의 손은 테스트를 하는 동안 떨렸다. 결과를 확인했을 때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임신을 했다. 미정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한 여승으로서 임신은 그녀가 평생 지켜온 계율을 깨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잃게 될 것이고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미정의 마음은 크게 둘로 나뉘었다. 한쪽에서는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여승이었고 사회의 기대와 불교 계율을 지켜야 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가르쳐온 그녀의 신념이 이 아이 역시 존중받아야 할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미정은 깊은 명상과 기도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밤, 미정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그 아이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은 너무나 진실되고 순수했다. 당신은 내 어머니인가요? 그 아이가 물었다. 미정은 꿈속에서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다. 그 순간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이 아이를 지키기로 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이 무고한 생명을 해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왔다. 그녀는 수월사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을 것이다.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그녀는 절에서 쫓겨날 것이고 불명예스러운 소문이 퍼질 것이다. 미정은 도움을 청할 곳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예전에 자선 활동을 함께했던 가톨릭 성당을 생각해냈다. 그곳에는 미정이 존경하는 한 노 신부가 있었다. 그는 항상 종교의 차이를 넘어 모든 이들을 환영했고 미정의 불교적 관점도 존중해 주었다. 미정은 밤중에 몰래 수월사를 빠져나와 읍내의 성 프란치스코 성당으로 향했다. 성당은 조용했고 촛불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그녀는 고해소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이곳은 그녀의 신앙과는 다른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지금 판단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들어와도 될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입니다.
딸이여, 노 신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정은 고해소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보세요. 신부가 격려했다.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도진의 방문, 그 끔찍한 밤의 사건, 그리고 그녀의 임신 사실까지.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지키기로 결정했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 신부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미정 씨, 당신은 매우 용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그 마음은 어떤 종교보다도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우리 성당에서 운영하는 작은 수녀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돕고 있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곳에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머물 수 있을 겁니다. 미정은 신부의 제안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었다. 하지만 제 스승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침묵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세요. 미정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현욱 스님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가 도진을 찾아 나서거나 경찰에 신고할까 두려웠다. 그녀는 복수나 분노가 아닌 용서와 화해의 길을 원했다. 결국 미정은 현욱 스님에게 편지를 남기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잠시 영적 순례를 떠나 깊은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싶다고 적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오겠다는 약속도 함께 남겼다. 다음 날 새벽, 미정은 조용히 수월사를 떠났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작은 방과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고 가벼운 짐만 들고 성당으로 향했다. 노 신부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미정을 작은 차에 태우고 산 너머에 있는 성모 자비 수녀원으로 데려갔다. 수녀원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오래된 석조 건물 주변으로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새들의 지저귀미 공기를 가득 채웠다. 수녀원의 원장 수녀는 미정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녀는 미정의 상황을 듣고 깊은 공감을 표했다.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한 이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미정은 수녀원에서 작은 방을 배정받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처음 몇 주 동안 미정은 주로 자신의 방에 머물렀다. 그녀는 임신 초기의 불편함과 함께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한 악몽에 시달렸다. 하지만 수녀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지지 덕분에 그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미정은 수녀원의 일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원 가꾸기를 돕고 식사 준비를 도왔다. 또한 불교 명상법을 수녀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다. 종교는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 바로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 그녀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미정은 자신의 아이에 대한 사랑도 함께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이 임신이 끔찍한 사건의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아이가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느꼈다. 내 아이야,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거야.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배에 속삭였다. 그러던 어느 날 수녀원에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도진이었다. 도진은 미정이 사라진 후 수월사로 돌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미정은 떠난 후였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며 미정을 찾아 헤매었다. 결국 그는 노 신부를 통해 미정의 행방을 알게 되었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수녀원을 찾아온 것이었다. 수녀원의 문지기는 처음에 그를 들여보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도진의 간절한 요청에 결국 원장 수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원장 수녀는 미정에게 찾아온 방문객에 대해 알렸다. 그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돌려보낼게요. 원장 수녀가 말했다. 미정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도진을 다시 보는 것이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그와의 대화가 자신의 치유 과정에 필요하다고 느꼈다. 만나보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원장 수녀는 놀랐지만 미정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녀는 수녀원의 정원에 있는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서 만나세요. 우리가 멀리서 지켜볼게요. 미정은 천천히 정원으로 나갔다. 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잠시 후 도진이 나타났다. 그는 미정을 보자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다. 앉으세요. 미정이 침착하게 말했다. 도진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미정의 배를 보았고 충격과 죄책감으로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정 스님,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정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과 같은 공포가 없었다. 대신 깊은 연민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도진 씨, 당신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미움과 분노는 우리 둘 다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도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저는 자수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미정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도진이 법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복수와 처벌만으로는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도진 씨, 저는 당신을 법정에 세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도진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곧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이 아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미정의 용서에 압도되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물었다. 먼저 당신의 중독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알코올과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해요. 그리고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닌 진정한 책임감을 갖춘 아버지입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이 잘못을 갚는 데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이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미정은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오랜만에 그녀의 얼굴에 번진 진실된 미소였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거예요. 그들의 대화가 끝난 후 도진은 수녀원을 떠났다. 그는 미정에게 자신이 달라질 것이라는 약속을 남겼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도진은 먼저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그것들을 치유하기 위한 길고 힘든 여정을 시작했다. 또한 그는 작은 일자리를 구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것은 미래에 태어날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 한편 미정의 임신은 점점 더 진행되었다. 수녀원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돕고 지지했다. 원장 수녀는 특히 미정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는 미정에게 출산과 육아에 관한 조언을 해주었고 정서적인 지지도 아끼지 않았다. 미정 씨, 아이를 낳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그 이후의 여정이 더 중요하죠.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미정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녀는 여승으로서의 삶과 어머니로서의 삶 사이에서 고민했다. 불교의 가르침은 그녀에게 중요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강한 부름이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미정은 원장 수녀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저는 더 이상 여승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실천하게 될 뿐이죠. 원장 수녀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종교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당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어요.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미정은 자신의 결정을 굳혔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후 여승의 신분을 내려놓고 세속에서 어머니로 살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다. 그녀는 현욱 스님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 이번에는 자신의 상황과 결정에 대해 솔직하게 적었다. 그리고 언젠가 스승을 다시 찾아뵙고 직접 설명하고 싶다는 마음도 전했다. 도지는 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며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수녀원에 찾아와 미정의 건강을 물었고 아이를 위한 준비물을 가져왔다. 그는 미정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은 원장 수녀를 통해 미정에게 전해졌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미정은 진통을 느꼈다. 그것은 예정일보다 조금 이른 때였다. 수녀원의 모든 사람들이 부랴부랴 그녀를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다. 출산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미정은 수시간 동안 고통을 견디며 아이를 세상으로 밀어내기 위해 싸웠다. 원장 수녀는 계속 그녀의 곁을 지켰고 그녀의 땀을 닦아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마침내 작은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미정은 지친 미소를 지으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의사가 말했다. 간호사는 갓 태어난 아기를 미정의 품에 안겨주었다. 미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마주했다. 그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그리고 미약하게 뜬 눈, 그 순간 미정의 마음은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찼다. 안녕, 내 아들. 그녀는 속삭였다. 넌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미정은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잃지 않았던 것이었고 이 아이가 자신에게 가져다 준 것이기도 했다. 병원에서의 며칠을 지낸 후 미정과 희망이는 수녀원으로 돌아왔다. 모든 수녀들이 그들을 환영했고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다. 도지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 그는 단지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자신의 아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 작은 생명을 보며 그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이렇게 순수한 존재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정은 희망이와 함께 수녀원에서 몇 달을 더 지냈다. 그동안 그녀는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했다. 원장 수녀와 노신부의 도움으로 그녀는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다. 또한 한 사회복지센터에서 일자리도 얻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돕는 상담사로 일하게 될 것이었다. 출가 전 그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었기에 이 일은 그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희망이가 100일을 맞은 날, 미정은 수녀원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모든 수녀들이 나와 그들을 배웅했고 원장 수녀는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작은 성모 마리아상과 부처님상이 함께 있는 특별한 장식품이었다. 이것은 당신의 여정이 모든 종교와 믿음을 초월한 사랑의 여정임을 기억하게 해줄 거예요. 미정은 그 선물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수녀원에서의 시간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집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다. 미정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매일을 바쁘게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전의 평화롭고 명상적인 생활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 명상을 했고 희망이에게도 불교의 가르침을 들려주었다. 도지는 그들의 삶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그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이를 돌보는 것을 도왔고 경제적인 지원도 했다.
그는 이제 술을 완전히 끊었고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의 변화는 진실되었고 미정은 그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낭만적인 관계는 없었다. 미정은 도진을 희망이의 아버지로 인정했지만 그 이상의 관계는 원하지 않았다. 도진도 이를 이해하고 존중했다. 저는 단지 희망이의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제가 한 일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어요.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희망이를 위한 공동 양육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했다. 미정은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며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특히 그녀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한부모 가정의 여성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은 그녀가 이들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미정의 이야기는 센터의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미정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처럼 자신들도 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희망이가 3살이 되었을 때 미정은 현욱 스님을 다시 만나러 수월사를 찾았다. 그녀는 희망이를 데리고 가서 자신이 걸어온 길과 내린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싶었다. 수월사는 변함없이 고요했다. 미정은 희망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절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평온함도 느꼈다. 현욱 스님은 정원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미정이 떠난 후로 많이 늙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지혜로웠다. 미정아, 그가 부드럽게 불렀다. 미정은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희망이도 어머니를 따라 작은 손으로 합장했다. 스승님,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현욱 스님은 미정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돌아와서 기쁘구나.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니? 미정은 희망이를 소개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 도진의 폭행, 임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욱 스님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연민이 서려 있었다. 미정아, 내가 너를 더 잘 보호하지 못해 미안하구나.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스승님. 저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 더 강해졌고 더 깊은 이해와 자비를 얻었어요. 현욱 스님은 희망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이 아이는 고통에서 태어났지만 그 자체로 순수한 희망이로구나. 내가 출가의 길을 떠났지만 너는 여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진정한 불교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니까. 미정은 스승의 말에 깊은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다. 현욱 스님은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수월사의 다른 스님들도 미정과 희망이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들은 미정이 수월사를 떠난 것에 대해 서운함이나 비난을 표현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그녀의 새로운 삶에 축복을 빌어주었다. 식사 후 현욱 스님은 미정에게 작은 불상을 선물했다. 이것은 자비의 보살상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바란다. 미정은 그 선물을 소중히 받았다. 그것은 그녀가 여승으로서의 삶은 떠났지만 불교의 가르침과 정신은 여전히 그녀의 일부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수월사를 떠나기 전 미정은 자신이 한때 기도하던 불당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희망이와 함께 기도를 올렸다. 부처님, 저에게 이 아이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아이를 통해 더 깊은 자비와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이 수월사를 떠날 때 미정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를 향해 더 자신감 있게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희망이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미정은 그에게 자신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줄지 고민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의 존재가 폭력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면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미정은 노 신부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나이와 이해력에 맞게 전달되어야 해요. 신부가 말했다. 미정은 깊이 고민한 끝에 희망이에게 간단하고 솔직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기로 했다. 희망아, 엄마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그녀는 어느 날 저녁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엄마는 전에 절에서 스님으로 살았어. 그리고 내 아빠는 엄마를 아프게 한 적이 있어.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엄마는 너를 갖게 되었고 그것은 엄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단다. 희망이는 조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그것은 아직 그가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복잡한 문제였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가 물었다. 미정은 잠시 생각했다. 사람들은 때로 나쁜 일을 하기도 해.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아. 내 아빠는 실수를 했지만 그 후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그리고 지금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 희망이는 그 설명에 만족한 듯했다. 그는 미정을 꼭 안으며 말했다. 저는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미정은 아들을 품에 안으며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고통이 이렇게 순수한 사랑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도지는 희망이의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갔다. 그는 주말마다 희망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갔다. 그는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랑과 관심을 보였고 미정도 그것을 인정했다. 도진이 희망이를 데리고 나갔을 때 미정은 종종 자신의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명상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때로는 예전의 동료 수녀들을 만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정은 오랜만에 노 신부를 만나러 성당을 찾았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성당은 평소보다 분주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나요? 미정이 한 수녀에게 물었다. 신부님의 은퇴 기념 미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이 그분의 마지막 미사입니다. 미정은 그 소식에 놀랐다. 그녀는 노 신부가 자신의 은퇴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항상 자신보다 다른 이들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졌다. 미정은 노 신부를 찾아 그의 사무실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세요. 노 신부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박스들이 놓여 있었고 그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미정을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미정 씨, 오랜만이군요. 잘 지내셨나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의 은퇴 소식을 방금 들었어요. 왜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노 신부는 부드럽게 웃었다.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은퇴는 단지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일 뿐이지 제 믿음과 사명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미정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이 노 신부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지금의 삶을 살고 있지 못했을 것이다. 신부님, 저는 신부님께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노 신부는 고개를 저었다. 빚이라니요.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용기와 결단력으로 지금의 삶을 만들어냈어요. 나는 단지 그 과정에서 작은 도움을 제공했을 뿐이죠. 미정은 노 신부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다. 내일 미사에 참석해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물론이죠. 당신과 희망이가 함께 온다면 더없이 기쁠 것입니다. 다음 날, 미정은 희망이를 데리고 성당을 찾았다. 성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노 신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모였다. 미사는 경건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미사가 끝난 후
노 신부는 사람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다. 미정과 희망이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미정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당신의 이야기는 제 사제 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용기와 자비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미정은 감동의 눈물을 참지 못했다. 신부님, 제가 이곳에 발을 들인 그날, 신부님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제가 영원히 감사할 일입니다. 노 신부는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는 신의 축복입니다. 비록 그의 시작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사랑과 빛의 존재로 자라나고 있어요.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미정은 노 신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만든 작은 목걸이였다. 불교의 연꽃과 기독교의 십자가가 함께 어우러진 디자인이었다. 이것은 신부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노 신부는 그 선물에 깊은 감동을 표했다. 그는 미정과 희망이에게 마지막 축복을 내렸고 그들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노 신부를 뒤로한 채 성당을 떠났다. 세월이 흘러 희망이는 10살이 되었다. 그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으며 특유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을 잘 도왔고 선생님들의 신뢰를 받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희망이는 학교에서 돌아온 후 미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저는 정말로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빠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미정은 아들의 요청에 놀랐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욕구임을 이해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전했다. 도진은 희망이의 요청에 기뻐했다. 그는 오랫동안 아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길 원했지만 미정의 감정을 존중하여 거리를 유지해왔다. 미정, 희망이, 그리고 도진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희망아, 도진이 진지하게 말했다. 아빠는 내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만큼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희망이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진을 알아가고 싶었다. 그날 이후 도진은 희망이의 삶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주말에는 함께 캠핑을 가기도 했다. 도진은 희망이에게 낚시와 목공예를 가르쳤고 함께 자전거를 타며 도시를 탐험했다. 미정은 이들의 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희망이가 아버지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가끔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상담사를 찾았다. 상담을 통해 미정은 자신의 상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상담사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죠. 당신은 이미 큰 용기를 보여주었고 그 고통을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시켰어요. 미정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트라우마 생존자들을 돕는데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회복지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들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그들은 미정이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아요. 미정은 그룹 상담 세션에서 말했다. 그것은 여러분이 누구인지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희망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미정은 상담사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더 큰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지역 정신건강센터의 프로그램 디렉터로 승진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도진 역시 자신의 삶에서 큰 변화를 이루었다. 그는 알코올 중독 회복 프로그램에서 멘토가 되어 다른 중독자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실수와 회복 과정을 솔직하게 나누며 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회복 모임에서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변화하고 성장할 기회가 있습니다. 희망이의 13번째 생일에 미정은 특별한 파티를 열었다. 그녀는 희망이의 삶에 중요한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다. 도진, 수녀원의 원장수녀, 현욱 스님, 그리고 노신부. 그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그것은 종교와 과거의 상처를 초월한 화합의 순간이었다. 그들 모두는 희망이라는 한 아이를 중심으로 모여 그의 성장과 미래를 축하했다. 파티가 한창일 때 미정은 잠시 뒤로 물러나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여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노 신부가 그녀 옆으로 다가왔다. 생각이 많아 보이는군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미정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처음 신부님의 고해소를 찾아갔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은 단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노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삶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희망이가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노 신부가 말했다. 네, 미정이 대답했다. 그는 정말 희망 그 자체예요. 희망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미정은 그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희망이가 자신의 출생에 관한 전체 이야기를 이해할 만큼 성숙해졌다고 느꼈다. 어느 저녁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희망아, 미정이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엄마가 전에 내게 말했던 것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희망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은 천천히 하지만 솔직하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여승이었던 시절, 도진이 저를 찾아온 날, 그리고 그 끔찍한 밤의 사건까지.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그 후의 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희망이는 묵묵히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다. 그래서 저는 폭력의 결과로 태어난 거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미정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 희망아. 너는 사랑의 결과로 태어났어. 내가 어떻게 잉태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야.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희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너무 힘드셨을 텐데. 미정은 아들을 꼭 안았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너는 항상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 내가 있었기에 나는 더 강해질 수 있었고 더 깊은 사랑과 자비를 배울 수 있었어. 희망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그럼 아빠는 어떻게 변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서 지금의 아빠가 될 수 있었나요? 미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희망아. 내 아빠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어. 그는 자신의 어두운 부분과 씨름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투쟁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는 그에게 가장 큰 동기가 되었어. 희망이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아버지, 친절하고 책임감 있고 항상 그의 곁에 있어주는 아버지와 엄마의 이야기 속남자를 연결시키기 어려워했다. 아빠에 대한 제 감정이 변해야 할까요? 그가 물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내 감정은 내 것이야.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것은 정상이고 괜찮아. 하지만 기억해, 사람은 단 하나의 행동이나 실수로 정의되지 않아. 우리는 모두 복잡하고 모순된 존재야. 내 아빠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 후에 진정한 변화와 회개를 보여줬어. 그것도 그의 이야기의 일부야. 그날 밤 이후 희망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도진에게 직접적으로 과거에 대해 묻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진실해졌다. 도진은 아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음을 느꼈고 더욱 열심히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희망이에게 자신의 회복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고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아들아, 나는 내게 완벽한 아버지가 될 수는 없어. 하지만 나는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그 여정에서 너는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희망이는 아버지의 솔직함에 감동받았다. 그는 도진이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직면하는 용기에 존경심을 느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희망이가 말했다. 변화는 쉽지 않은데 아빠는 그것을 해내셨어요. 도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아들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미정은 희망이와 도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보며 안도했다. 그녀는 진실이 그들 사이를 갈라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유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몇 년이 더 지나 희망이는 대학 입학을 앞두게 되었다. 그는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목표는 트라우마 생존자들과 중독자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배운 공감과 이해의 가치를 다른 이들을 돕는 데 활용하고 싶었다. 미정은 아들의 선택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과 트라우마가 희망이에게 더 깊은 연민과 이해심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했다. 희망이의 대학 입학식 날, 미정, 도진, 그리고 그들의 모든 지원자들, 원장 수녀, 현욱 스님, 노 신부이 참석했다. 그들은 모두 희망이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식이 끝난 후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테이블 주위에는 서로 다른 종교, 다른 배경, 다른 인생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앉아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희망이에 대한 사랑과 그의 인생이 보여준 놀라운 여정에 대한 경외심. 희망아, 현욱 스님이 말했다. 내 이름처럼 너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었다. 너의 존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원장 수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어머니가 그 어두운 밤에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선택은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었죠. 도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후회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저지른 끔찍한 실수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미정 씨의 용서와 희망이의 순수한 사랑 덕분입니다. 미정은 도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가 희망이의 아버지로서 보여준 헌신에 감사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당신은 옳은 선택을 했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미정은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작은 불단 앞에 앉았다. 그녀는 불상과 성모 마리아상이 나란히 놓인 것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여정을 상징하는 듯했다. 서로 다른 길이 하나의 진리로 향하는 여정. 그녀는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은 과거의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수월사에서의 삶, 그 끔찍한 밤의 사건, 수녀원에서의 시간, 희망이의 탄생,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기쁨과 도전들. 모든 것이 그녀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이 순간, 그녀는 깊은 평화를 느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모든 어둠 속에는 희망의 빛이 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일찍 일어나 아들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희망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그의 미래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그녀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그녀는 더 깊은 이해와 자비를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희망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그녀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자 세상에 대한 그녀의 가장 큰 공헌. 감사합니다. 그녀는 작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미정은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희망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이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녀는 차분히 명상을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그녀의 영혼은 자유로웠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현재를 받아들이며 미래를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미정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희망과 구원의 이야기로 변화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의 어둠이 영원한 빛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희망이는 그 빛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사랑, 용서, 그리고 구원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미정이 세상에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가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용서의 힘을 증명했다. 자신을 해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더 큰 자비와 이해를 배웠고 그것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미정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매일 새로운 도전과 기쁨을 마주하며 매일 깊은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며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의 작가이자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희망이는 그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장을 대표했다. 어둠에서 태어난 빛, 그리고 절망에서 피어난 희망의 상징. 이것이 바로 미정과 희망이의 이야기였다. 고통과 구원, 상처와 치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에 변화시키는 힘에 관한 이야기.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매일 새롭게 시작되었다. 각각의 새로운 날과 함께, 각각의 새로운 만남과 함께, 그리고 세상에 더 많은 자비와 이해를 가져오는 각각의 새로운 기회와 함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의미였다. 끊임없는 성장, 끊임없는 용서,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의 여정.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봄비가 창문을 적시는 날이었다. 박지연과 남편 김민호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다. 오늘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을 들었다. 쌍둥이 딸을 가졌다는 것이었다. 쌍둥이라니 믿어지지 않아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운전대를 꽉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2배로 행복해질 거야. 그들은 결혼 후 5년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다. 여러 번의 실패와 좌절 끝에 마침내 임신에 성공했고 이제 쌍둥이라니. 그것은 마치 오랜 기다림에 대한 보상 같았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임신 16주차 검진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초음파 화면을 가리켰다. 박지연 씨, 쌍둥이가 단일 육모막 단일 양막 쌍둥이, 즉 일란성 쌍둥이인데 같은 태반과 양순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지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태아들이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재대열이 엉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2 아이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지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제 막 찾아온 행복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다. 괜찮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야. 민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지연은 임신 24주부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태아의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함이었다. 작은 병실이 그녀의 세계가 되었다. 하얀 벽과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벚꽃 나무 한 그루가 그녀의 유일한 풍경이었다. 오늘은 어떤 기분이에요?
담당 간호사 이수진이 매일 아침 물었다. 아이들이 많이 움직여요. 마치 서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수진은 지연의 배에 손을 얹고 미소를 지었다. 자매니까 벌써부터 친한가 봐요. 걱정 마세요. 모두 잘 될 거예요. 그렇게 지연은 57일 동안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다. 민호는 매일 퇴근 후 병원을 찾았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지연과 함께 머물렀다. 그들은 함께 아기 이름을 고민했고 결국 서연과 서연으로 정했다. 서연이는 첫째니까 조금 더 위젓할 것 같아 지연이 말했다. 서연이는 아마 장난꾸러기가 될 거야.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아직 보지 못한 아이들의 성격을 상상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지연은 혼자만의 불안과 싸워야 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지켜줄게. 임신 32주, 의사들은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했다.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술 전날 밤, 지연의 어머니가 병실을 찾았다. 걱정 마, 딸아. 넌 강한 아이야. 그리고 내 딸들도 분명 강할 거야.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도 자신의 딸들이 강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수술 당일, 지연은 마취 상태에서도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술실의 밝은 조명, 의사들의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민호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다는 느낌만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시작합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김도윤 교수가 말했다. 몇 분 후, 첫 번째 아기의 울음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다. 첫째 아가씨 나왔습니다. 건강해 보이네요. 의사가 말했다. 곧이어 두 번째 울음소리가 이어졌다. 둘째도 나왔습니다. 역시 건강합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민호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술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간호사가 두 아기를 들어올려 지연에게 보여주려 했을 때 아기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마치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어쩌면 영원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세상에. 김 교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3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건 처음 봅니다. 민호는 아내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봤어? 우리 딸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신생아실에서 아기들은 잠시 분리되어 검사를 받았지만 깨어있을 때면 계속해서 서로를 찾는 듯했다. 간호사들은 이런 모습이 드물다며 감탄했다. 이 아이들은 정말 특별한 유대감이 있어요. 수간호사가 지연에게 말했다. 퇴원 후 지연과 민호는 쌍둥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 적응해갔다. 밤에는 번갈아가며 아기들을 돌보았고 낮에는 함께 육아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나누었다. 서연과 서연은 자라면서도 그 특별한 유대감을 잃지 않았다. 걸음마를 배울 때도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섰고 첫 마디를 배울 때도 서로의 이름을 먼저 불렀다. 서연아, 서연아. 그들의 첫 단어였다. 시간이 흘러 쌍둥이는 3살이 되었다. 외모는 똑같았지만 성격은 점점 달라졌다. 서연은 조용하고 사려 깊었으며 서연은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있을 때면 마치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몸으로 나뉜 것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엄마, 서연이가 아파요. 어느 날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지연은 놀라서 서연을 살펴보았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나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어, 서연아? 그냥 알아요. 서연이가 아프면 저도 아파요. 의사들은 이런 현상을 쌍둥이 텔레파시라고 설명했지만 지연과 민호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과학적 현상 이상의 것으로 느껴졌다. 그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깊은 유대감의 증거였다. 서연과 서연의 이야기는 점차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은 모두 쌍둥이의 특별한 유대감에 감탄했다. 특히 그들이 함께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저 아이들은 정말 천사 같아요. 동네 할머니가 말했다. 지연의 어머니는 손녀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런 기적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구나.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갑자기 열이 높아져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들은 심각한 폐렴이라고 진단했고 서연은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서연이도 데려와 주세요. 서연이 약해진 목소리로 애원했다. 하지만 병원 규정상 중환자실에는 방문객, 특히 어린아이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어렵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서연은 병원 복도에서 울며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았다. 서연이가 저를 찾고 있어요. 저도 서연이를 찾고 있어요. 지연과 민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들은 의사에게 특별한 허가를 요청했고 마침내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서연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서연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서연의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고 열이 내려가고 심지어 의식도 선명해졌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다. 이후 병원은 특별히 서연이 매일 서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서연은 매일 동생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서연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어 갔다. 일주일 후 서연은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의사들은 이 사례를 의학저널에 기고하기도 했다. 쌍둥이 간의 정서적 유대가 신체적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의학 논문의 주인공이 되다니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지연은 그저 두 딸이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쌍둥이가 6살이 되던 해 지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손을 잡은 기적이라는 제목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다.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연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다. 서연과 서연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서로 다른 반에 배정되었다. 학교 측에서는 쌍둥이의 개별적인 성장을 위해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첫날 두 아이는 교문 앞에서 서로를 꼭 안았다. 방과 후에 만나자 서연이 말했다. 약속해. 서연이 대답했다. 각자의 교실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더 독립적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 특별한 유대감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학교 생활에서도 쌍둥이의 특별한 능력은 발휘되었다. 서로 다른 반에 있으면서도 한 명이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한 명이 그것을 감지하곤 했다. 한 번은 서연이 수학 시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서연이 갑자기 자신의 선생님에게 지금 언니가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일이 있었다.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현상에 놀라워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쌍둥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민호는 회사 일로 해외 발령을 받게 되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그것은 쌍둥이에게 큰 변화를 의미했다. 우리가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한다고 서연이 놀라서 물었다. 그래, 아빠의 일 때문에 싱가포르로 가야 해. 지연이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학교는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연과 민호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하려 노력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될 거라고. 이사 전날 밤 서연과 서연은 자신들의 방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서워. 서연아. 서연이 속삭였다. 괜찮아. 우리는 항상 함께야. 우리가 서로를 가지고 있잖아. 서연이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싱가포르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처음에는 어려웠다. 낯선 환경, 새로운 학교, 그리고 언어의 장벽까지. 하지만 쌍둥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대단해요. 민호가 감탄했다. 어른인 저도 적응하기 어려운데 아이들은 벌써 친구도 사귀고 새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서로가 있으니까요. 그게 그들의 힘이죠.
싱가포르에서 지내는 동안 서연과 서연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접하며 더욱 성장했다. 그들은 영어를 빠르게 습득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여전히 서로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언니, 오늘은 공원에 가서 그림 그릴까? 서연이 제안했다. 좋아. 내가 그림 그리는 동안 내가 이야기해줘. 서연이 대답했다. 그들은 각자의 재능을 발견해 나갔다. 서연은 그림 그리기에 재능이 있었고, 서연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했다. 함께할 때면 그들은 멋진 그림책을 만들어냈다. 3년 후, 민호의 해외 발령이 끝나고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쌍둥이는 이제 13살, 사춘기에 접어들었지만 그들의 유대감은 여전히 강했다. 지연은 종종 아이들의 출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이 손을 잡고 태어났던 그 기적 같은 순간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손을 잡는 거예요. 서연이 궁금해했다. 그런 것 같아. 너희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야. 지연이 대답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쌍둥이는 더 다양한 활동과 관심사를 발전시켰다. 서연은 미술부에 가입했고 서연은 합창부에서 활동했다. 그들은 점점 더 개인으로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해갔지만 그 특별한 연결고리는 여전히 강했다. 이상해, 서연아. 어느 날 서연이 말했다. 우리가 점점 달라지는 것 같은데 동시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 그건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서연이 대답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쌍둥이는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서연은 미술대학을 목표로 했고 서연은 음악을 공부하고 싶어 했다. 우리가 다른 대학에 가게 될까? 서연이 불안해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을 거야. 서연이 동생을 안심시켰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쌍둥이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한 명이 지칠 때면 다른 한 명이 격려했고 한 명이 성공하면 다른 한 명도 진심으로 기뻐했다. 결국 서연은 서울대 미술대학에, 서연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과에 합격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다른 캠퍼스에서 생활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이제 정말 어른이 되는 느낌이야. 대학 첫날 서연이 말했다. 그래,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야. 서연이 동생의 손을 잡았다. 대학 생활은 그들에게 더 넓은 세계를 열어주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경험들, 그리고 때로는 첫사랑의 설렘까지.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갔다. 졸업 후 서연은 유명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고 서연은 오케스트라에서 첼리스트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말마다 만나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다. 30살이 되던 해 서연은 음악 공연 중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의 이름은 정우진, 음악 평론가였다. 언니, 내가 정말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서연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동생을 위해 진심으로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상실감도 느꼈다. 동생이 자신 외에 다른 사람과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낯설었다. 몇 달 후 서연은 우진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서연은 동생의 들러리가 되기로 했다. 결혼식 전날 밤 자매는 어린 시절처럼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다. 내일부터 우리는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서연이 물었다. 그래, 하지만 그건 우리의 유대감이 약해진다는 뜻은 아니야.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을 거야.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서연이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결혼식 날 모든 하객들은 신부와 들러리가 나란히 걷는 모습에 감동했다. 그들은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그들이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 저 둘은 정말 특별한 자매예요. 하객들이 속삭였다. 결혼 후에도 자매의 연결고리는 계속되었다. 서연이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서연은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너 임신했지? 서연이 서연의 집을 방문했을 때 물었다. 서연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떻게 알았어? 나도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그냥 알았어.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현의 임신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왔다. 지연과 민호는 곧 조부모가 된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고, 서연은 이모가 된다는 사실에 설렜다. 임신 중에 서연이 힘들 때면 서연이 항상 옆에 있었다. 그녀는 동생의 입덧을 함께 견디고 밤중에 걱정될 때면 언제든지 달려와 곁을 지켰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서연이 고마움을 표현했다. 나도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서연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동생의 곁을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 서연이 진통 중에 외쳤다. 서연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우리가 함께 할게. 출산은 어려웠지만 서연은 건강한 딸을 낳았다. 아기의 이름은 유미, 서연과 우진이 함께 지은 이름이었다. 이모가 되니 어때? 서연이 물었다. 서연은 조카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도 자신만의 인연을 만났다. 그의 이름은 김태우, 건축가였다. 그들은 서연의 미술 전시회에서 만났고 천천히 사랑을 키워갔다. 태우 씨가 프로포즈했어. 서연이 어느 날 서연에게 전화했다. 드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너희 결혼식은 내가 총괄할게. 서연이 기뻐했다. 서연의 결혼식은 서연의 결혼식만큼이나 아름다웠다. 서연은 동생의 들러리가 되어 그녀의 옆을 지켰고 작은 유미는 꽃바구니를 들고 앞서 걸었다. 우리 자매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서연이 결혼식 피로연에서 말했다. 그래, 우리는 정말 축복받았어. 서연이 동생을 꼭 안았다. 몇 년 후 서연도 딸을 낳았다. 그녀의 이름은 유진, 작은 유미와 꼭 닮았다. 두 사촌은 마치 또 다른 쌍둥이처럼 가까워졌고 서연과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유미와 유진이 우리처럼 특별한 관계를 가질까? 서연이 궁금해했다. 아마도. 그들은 우리의 피를 나눴으니까. 서연이 대답했다. 세월이 흘러 쌍둥이는 40살이 되었다. 그들의 부모님은 은퇴 후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었고 자매는 각자의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갑작스럽게 아프게 되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희귀한 자가면역 질환이 있다고 진단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서연이 의사에게 물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관리할 수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서연은 언니의 병을 자신의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언니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어. 서연이 서연에게 말했다. 의사들은 면역세포 이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고 서연은 즉시 자원했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쌍둥이였기에 그녀의 세포는 서연에게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었다. 너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서연이 걱정했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면 그건 내게도 축복이야.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치료는 길고 어려웠지만 서연은 서연의 도움으로 천천히 회복되어 갔다. 그들의 유대감은 어쩌면 서연의 생명을 구한 것인지도 모른다. 너는 또 한 번 나를 구했어. 서연이 회복 후 서연에게 말했다. 우리는 항상 서로를 구하고 있어. 그게 우리가 함께 태어난 이유일 거야. 서연이 대답했다. 쌍둥이의 50번째 생일, 가족들은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다. 그들의 남편들, 자녀들, 그리고 이제는 노인이 된 부모님까지 모두가 함께 모였다. 지연은 이제 100발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이것 좀 보렴. 그녀가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것은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이었다. 두 아기가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사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태어났구나. 서연이 감동했다. 우리의 시작이었지. 서연이 언니의 손을 잡았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의사들은 모두 놀랐단다. 그들은 이런 순간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 그리고 나는 그때 알았지.
너희들은 특별한 운명을 가진 아이들이라는 것을. 파티가 끝나갈 무렵 서연과 서연은 조용히 테라스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그들은 어린 시절처럼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행운이었어. 서연이 말했다. 그래, 우리는 서로를 가졌으니까. 서연이 대답했다. 하늘의 별들처럼 우리도 각자 빛나고 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것 같아. 서연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 별들이 만드는 별자리처럼 우리도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거지. 서연이 덧붙였다. 그들은 그렇게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추억,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그들의 유대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세월이 흘러 서연과 서연은 할머니가 되었다. 그들의 손자, 손녀들은 쌍둥이 할머니의 특별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할머니들은 정말로 손을 잡고 태어났어요. 손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그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서로를 놓지 않았단다. 서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서연이 언니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이제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손을 잡을 때면 여전히 그 특별한 연결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접촉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다. 어느 봄날 서연과 서연은 그들이 태어난 병원을 찾았다. 그 병원은 이제 현대적인 의료센터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특별한 장소였다. 여기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었어.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함께 걷고 있지.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병원 입구에 서서 잠시 과거를 회상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다. 우리는 정말 축복받았어. 쌍둥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그들의 특별한 유대감은 단순한 유전적 일치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사랑, 헌신, 그리고 서로를 향한 끝없는 지지와 이해였다. 지연과 민호는 이제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쌍둥이에게 남긴 사랑과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서연과 서연은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사랑과 연결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할머니, 저도 언젠가 누군가와 그런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서연의 손녀가 물었다. 물론이지. 사랑하는 사람과는 누구나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단다. 그것이 쌍둥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서연이 대답했다. 중요한 것은 그 연결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거야. 서연이 덧붙였다. 이제 70이 된 쌍둥이는 여전히 활기차게 삶을 즐기고 있었다. 서연은 은퇴 후에도 그림을 그리며 여러 전시회를 열었고 서연은 음악 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고 때로는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들의 삶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풍요롭고 의미 있었다. 서연과 서연이 80살이 되던 해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다. 손을 잡은 기적, 80년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서연이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힘을 얻었고 그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놓지 마세요. 서연이 덧붙였다. 다큐멘터리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쌍둥이는 여러 강연 요청을 받았다. 그들은 전국을 다니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특별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 연결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세요. 서연이 강연에서 말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세요. 서연이 청중에게 말했다. 그들의 90번째 생일을 맞아 가족들은 특별한 기념행사를 준비했다.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이제는 증손자들까지 네 세대가 모두 모였다.
할머니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린 증손자가 졸랐다. 서연과 서연은 미소를 교환하며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두 자매가 있었단다. 그들은 보통 자매와는 조금 달랐어. 왜냐하면 이야기가 끝날 무렵 모든 아이들의 눈은 반짝였고 어른들은 감동의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리고 그 두 자매는 지금도 여전히 손을 잡고 있단다. 서연이 마무리했다. 그리고 항상 그럴 거야. 서연이 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느 봄날 아침, 서연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입원한 지 몇 주가 지난 시점이었다. 서연은 언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내가 먼저 갈 것 같아. 서연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우리는 함께 왔으니 함께 갈 거야. 서연이 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의사들은 서연의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고 했지만 서연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언니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의 추억을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연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이를 의학적 기적이라고 불렀다. 내 언니의 회복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서연에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가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힘이 되어 왔어요. 서연이 병원에서 퇴원한 날,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서연은 언니의 휠체어를 밀며 병원을 나섰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군. 서연이 말했다. 그래,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서연이 대답했다. 그들은 100살이 되는 날 특별한 방법으로 기념하기로 했다. 그들이 태어난 병원, 이제는 현대적인 의료센터가 된 그곳에서 작은 기념식을 가졌다. 이곳에서 우리의 특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 참석한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손을 잡고 있습니다. 서연이 언니의 손을 들어 보였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기립 박수를 쳤다. 서연과 서현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되었다. 그들의 100번째 생일 기념식은 전국 뉴스에도 보도되었고 대통령은 그들에게 특별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두 분의 놀라운 유대감과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서로를 위한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신 두 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서연과 서연은 그 메시지를 듣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여정은 길고 때로는 어려웠지만 그들은 항상 서로를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두 손이 맞잡은 그 특별한 순간으로부터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서연과 서연은 손을 잡은 채 미소 지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연결고리는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그 너머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일지도 모른다.